네, 이번 논술은 연세대 2020년도 모의 논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연세대가 2020년도에 모의 논술을 통해서 논술 문제 유형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을 좀 이루고 있죠. 그래서 가장 크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잠깐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긴 했었지만 개별 문제 아래에 소문항으로 해서 1-1, 1-2, 2-1, 2- 이렇게 두 문제가 소문항으로 분류화돼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게 좀 다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영어 제시문이 들어간다는 거, 이게 좀 크게 다르고요. 또 실제 좀 논란이 됐던 수리형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그랬는데, 실제 연세대에서는 수리형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수리적 개념을 통한 인문사회학적 접근, 이걸 조금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 우리 수험생들, 고3이나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굉장히 생소하게 느낄 가능성이 큰데요. 수험생들 입장에서 생소하지만 실제 연세대는 대입 논술이 아니라 편입 논술에서는 지금 2022년도 모의 논술과 유사한 형태로 계속해와서 편입 논술에서는 적용을 했던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낯설 수 있지만 편입 수험생이라든지 연세대 입학처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익숙한 형태의 문제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본다면 연세대가 편입 논술과 대입 논술을 조금 합쳐서 일원화, 동일화된 문제 유형으로 좀 모아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두 문제였는데 아래 소문항이 2개씩 생기면 4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2문제일 때도 논제가 2개씩 나눠졌기 때문에 소문항을 개별 논제라고 본다면, 소문항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직접 논제를 구분해야 되지만, 소문항이 있었을 때는 학교 측에서 우리에게 미리 논제를 구분해서 준다, 좀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편입과 대입, 2020년도 모의 논술과 좀 다른 게 뭐냐면, 편입은 소문항에도 분량을 주고 있는데, 이번 모의 논술에서 보게 되면 1번 문제에만 1200자로 분량이 되어 있고, 개별 1-1과 1-2, 2-1과 2- 개별 소문항에는 분량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소문항이나 논제에 딱 분량이 정해져 있으면 본인이 자유스럽게 쓸 수가 없는데, 1200자의 소문항 2개를 임의적으로 우리에게 분량을 정하라고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에게 좀 더 답안을 자율성을 좀 주는 형태로 제공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많이 쓸 수 있으면 좀 더 많이 쓰고, 좀 쓰기가 어려운 논제, 소문항이다 그러면 뭐야? 좀 적게 쓸 수 있는, 이러한 탄력적인 나름대로 좀 의미부여를 우리에게, 수험생들한테 좀 자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실제 문제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험장에서 문제를 받았을 때마다 저시문이 아니라 문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의 대입 연세대 논술 문제는 문제 1번, 그 다음에 문제 2번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지난번에 한번 소문항으로 잠깐 나오긴 했었지만, 본격적으로 한 문제당 2개의 소문항씩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는 이제 이번이 처음인데요.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전형적인 연세대 편입 논술 형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연세대 편입 논술은 지금까지 한 번도 기출문제를 공개를 안 했는데, 편입 논술 수험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서 짜깁기 된 문제를 보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곤 했는데요. 이번 연세대 2020년도 이 모의 논술을 보면서 편입 논술 수험생들은 이런 형태로 나오는구나 하고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기출을 한번 접해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문제 1번이 이렇게 있는데, 소문항, 즉 예전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개별적인 부연 논제와 핵심 논제가 소문항 2개로 나와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연 논제 하나와 핵심 논제 하나가 있는데, 그 개별적인 논제를 소문항 1번과 소문항 2번으로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연세대 문제는 뭐다? 2문제 세트형이다. 그래서 1번은 요약형, 2번은 자기주장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논제는 뭐겠습니까? 바로 2번에서 2-, 이게
핵심 문제의 핵심 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1200자와 그냥 1200자이기 때문에 일본도 아주 중요해서 2번보다 더 나름대로 큰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논술 문제는 항상 2번 문제, 두 문제 세팅에서 2번 문제가 더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2번에서도 핵심 논제인 두 번째 소문항이 최종적으로 출제자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자기주장의 결정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문제 세트형의 각각의 문제에 두 소문항씩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러면 각 소문항의 개별적인 논제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문제 1번입니다. 1-1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 분석하시오. 1-1은 논제 하나, 뭐가 나와 있습니까? 바로 비교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1-2는 제시문 나와 다 각각의 관점에서 다음의 사례를 평가하시오. 이는 평가형 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평가가 연세대에서 지금까지 2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걸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평가형이 1번에 나왔을 경우에는 사실상 그 평가의 대상이 제시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나의 주장이 개입될 소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2번 핵심 논제 자기주장, 즉 2번에 2-2의 평가가 나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우리의 자기주장이 가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는 좀 주의를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그래서 1-1은 비교 분석, 1-2는 평가입니다. 각 문제별로 논제에 대한 힌트나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번에는 비교 분석인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 분석과 비교는 같은 의미라고 그랬죠. 단 비교가 아니라 비교 분석일 경우에는 출제자의 어떤 의도가 담겨있다? 일반 비교 반환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화된 내용을 좀 언급을 해달라, 이런 의도가 좀 베이스에 깔려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비교다 비교 분석이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단 좀 더 세세한 답안을 요구하는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은 전형적인 세계 홀수 비교입니다. 가나다 세계 홀수 비교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교 요약형은 짝수 비교냐 홀수 비교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논술 보는 대학들은 짝수 비교형을 띄고 있는데, 유일하게 연세대가 세계 홀수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난이도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연세대에서는 기존에 워낙 많은 무수한 세계 홀수 비교를 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연습을 많이 해본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반복적인 학습이 누적되다 보면 쉽겠죠. 그래서 세계 홀수 비교입니다. 그리고 세계 홀수 비교는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교 요약형에서는 항상 공통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마저 우리에게 제시를 안 해주게 되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리면 실제 논술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세대는 기본적으로 세계 홀수 비교였을 경우에는 공통된 기준을 우리에게 준다 안 준다?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주고 있죠. 그래서 가나다는 모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다를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각 가와 나와 다를 압축 언어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 세 제시문의 공통된 기준이 바로 글쓰기와 지식발전 관계에 대한 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나다 세 개를 압축 언어로 뭐라고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관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압축 언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앞에 관계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 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관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는 어떤 관점, 나는 어떤 관점, 다는 어떤 관점, 이렇게 압축 언어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홀수 비교는 물론 저한테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은 당연히 잘 알고 있겠지만, 세계 홀수 비교는 출제자가 두 개의 결과물을 산정해 놓고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다. 그건 바로 거민빨과 빨파물. 거민빨은 뭘 말하는 겁니까? 제시문 세 개 가나다 중에 두 개가 대립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빨판으로 뭡니까? 각각 따로따로 세 가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제시문을 비교를 했는데 두 개의 대립성이 있다. 그러면은 거민빨 형식으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대립성이 없다. 그러면 뭐야? 빨판호 형태로 형식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거민빨 형식과 빨판호 형식은 뭐 이전 다른 연세대 해제 강의를 참조를 해주셔도 되고요. 논술을 해본 책이나 아니면 인강, 이론 강의를 좀 참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참고로 만약 이게 거민빨이었다. 즉 가나다 중에 두 제시문이 명확하게 대립성을 띄었다. 예를 들면 가와 다가 대립성을 띄었다. 그럼 뭐야? 반드시 가의 압축 언어와 다의 압축 언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게 압축 언어가 대립성을 띄어야 된다. 즉 가가 검은색 관점이라면 그거의 대립성을 띠는 다가 존재한다면 다는 뭐라고 해야 된다? 흰색 관점이라고, 검은색과 흰색이라는 언어적 대립성이 나와야지만 뭐야? 상대방에게 명확한 제시문의 대립성이 논리적으로 전달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빨판어를 쓸 경우에는 각각 가나다가 언어적 대립성이 없이 독립적인 언어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빨간색 관점, 파란색 관점, 노란색 관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다를 읽을 때는 머릿속에 항상 뭘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됩니까?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 즉 글쓰기가 지식발전의 어떤 관계, 이거랑 유사한 형태로 본다면 뭐 어떤 영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과연 글쓰기가 지식발전에 도움을 주는지, 아니면 글쓰기가 도움을 주지 않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 글쓰기가 지식발전에 어떤 나름대로 좀 더 차별화된 관계성을 끼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제시문을 보기 전에 유추가 가능한 게 뭐냐면, 글쓰기와 지식발전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야, 너는 이 친구와 관계가 어떠니? 라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대답이 나오겠죠. 아주 좋은 관계입니다. 아니면 뭐야? 원수지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문제 풀 때 이렇게까지 유출합니다. 가나다에 나타난 글쓰기하고 지식발전의 관계라고 했으면 분명히 여기서는 어떻다? 관계가 나름대로 좋은 의미의 관계가 있고 좋지 않는 의미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정확하게 유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출제자의 의도가 뭐다? 거민빨일 가능성이 크다. 즉 제시문 3개 중에 2개가 대립성을 띄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크다 라고까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소문항 1-1번은 기존에 있던 연세대 논술 문제 개별적인 논제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풀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1-2번 소문항을 보겠습니다. 제시문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 이런 거에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논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음에 사례, 아래 나와 있는 네모 박스를 사례를 갖다 평가를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다? 나의 입장에서 사례를 평가를 반드시 해야 되고, 또 뭐다? 다의 입장에서도 관점에서도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즉 나 하나만 하거나 다 하나만 하거나 아니면 나 다를 동시에 묶어서 한다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와 다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사례를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제 1-1에서 가나다를 어떤 관점이라고 요약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어떤 관점에서 다음 어떤 사례를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의 어떤 관점에서 다음에 어떤 사례를 평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또 연세대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평가형 논제가 나와 있죠. 평가는 제가 항상 뭐와 견주어서 생각을 했습니까? 바로 비판하고 견주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비판은 무조건 부정적이기 때문에 쉽다. 반면에 평가는 결과물이 3가지다.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플러스 긍정적, 즉 양면적 평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양면적 평가가 설득력이 높은 경우가 빈도수로는 굉장히 많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거 무슨 무조건 이걸 갖다 원리, 법칙처럼 따르라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두면서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아래 이제 네모 박스를 갖다 보게 되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뉴욕 여성의 삶과 사랑을 그려낸 미국 드라마 TV. 아마 이제 이거는 직접적으로 이제 드라마 제목을 갖다가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했던
섹스 앤 더 시티라는 그 미국 드라마가 있었죠. 그 드라마 이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야 미국 드라마를 줄여서 미드라는 이제 이런 좀 추자고도 유행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나라의 뭐야? 이게 인기를 갖다 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 미국 TV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를 누렸는데 이 드라마로 인해서 대만 사회에 나름대로 어떤 일정 수준의 뭐야?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국 드라마는 이른바 바람직한 여성이 되어야 하는 의무와 더 자유롭고 개인주의적인 생활 양식을 원하는 욕망을 절충하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제공했으며,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떤 여성으로서의 소위 말하는 동양적 여성 그거와 그 다음에 굉장히 자유롭고 개인적인 이거에 뭐야 절충하기 위한 근데 그 고민이 많이 됐다는 거죠. 대만이라는 나름대로 동양적 문화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굉장히 서구적으로 개방된 어떤 여성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미국 드라마가 나름대로 대만 사회의 인기를 끌면서 어떤 절충하려는 대만 여성들에게 문화적 대안을 나름대로 제공을 해줬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 지배적 세계에서 여성의 뭐야 주체성을 찾기 위한 투쟁의 영감도 제공했다. 그래서 굉장히 대만 여성 사회의 어떤 변화에 물꼬를 탔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건 약간 문제점 비슷하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성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감각적 세계를 즐기며 개인적 만족을 추구하는 경향도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개인적 만족은 뭐야? 너무 집단이나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자기 위주, 개인 위주 이런 경향도 굉장히 좀 가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1-1에서 가나다 세계를 비교했으면 뭐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례를 평가를 하게 되면 나의 관점과 이 사례가 비슷한 점이 많으면 긍정적 평가, 그 다음에 다른 점이 많으면 부정적 평가. 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의 관점이 같은 면이 많으면 긍정적 평가, 다른 면이 많으면 다른 면이 많으면 부정적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굉장히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1-1에서 분명히 가나다 3개를 비교를 했는데 1-2에서 나와 다 관점에서만 평가를 하라고 가가 빠졌습니다. 이것도 논술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왜 3개를 비교를 했는데 가를 빠뜨렸을까? 그건 나름대로 가나다 세계 홀수 비교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힌트로서 삼을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가는 1-2에 나와 있는 사례와는 굉장히 어떤 거리가 먼 관점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까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해야만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논술 문제를 이렇게 자주 풀다 보면 특히 연세대처럼 출제자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고 논리성을 극대화시키는 아주 이런 고급화된 논술 문제인 경우에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역으로 논리적이다라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 입장을 잘 파악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유추하기가 쉬워집니다. 이것도 한번 조금 이따 제시문을 읽어내려면서 좀 과연 그렇게 되는지 가가 여기 나와 있는 1-2 소문왕의 사례와 굉장히 거리감이 있는 어떤 관점인 건지 이걸 한번 엮어보는 것도 굉장히 좀 문제를 풀면서 흥미진진한 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에 논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도 1번처럼 2-1과 2-2로 각각 소문항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에 연세대 문화 문제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게 문제 2번의 부연 논제, 이게 핵심 논제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연세대 편입 논술 형태로 소문항으로 나눠져 있게 되면 우리가 논제가 소문항이 아니고 그냥 논제가 들어가 있으면 논제가 2개 숫자는 그 논제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소문항으로 됐으면 그거에 소비되는 에너지와 시간이 우리가 낭비를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제가 논제별로 구분을 하지 않더라도 여기서는 각각 개별 논제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번 보게 되면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우리는 2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전형적인 연세대 통계 자료죠. 하나는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 즉 대규모 도시라는 경우와 아시아 도시라는 경우, 이 두 개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뭡니까? 바로 논제는 영향입니다. 영향이라는 논제가 하나 있고요. 2- 소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시문 라의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가 3개 나와 있네요. 표 1, 2, 3을 각각을, 이 각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논제 가이드라인이죠. 이걸 각각을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답안 절대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뭐야? 표 1은 어떻고, 표 2는 어떻고, 표 3은 어떻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제시문 나와 다의 관점에서 보다 여기도 또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나와 있는 1번의 평가와 여기 있는 평가는 다릅니다. 1번은 요약형 문제의 논제이기 때문에 거기는 우리의 주장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만, 여기에서는 우리의 주장이 충분히 들어가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접근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는 영향과 평가라는 또 각각 소문항별로 논제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럼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시문들을 읽기 전에 출제자가 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어떤 힌트가 있는지, 혹은 굉장히 우리에게 네거티브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함정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대규모 도시라는 것은 나름대로 도시의 크기를 보는 거고, 아시아 도시라는 것은 그 지역성을 갖다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두 경우, 즉 라에 나타나 있는 이 결과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제시문 라에서 언급한 거기 때문에 지금 제시문 라를 우리가 제시문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이 두 도시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지.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빨리 힌트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이 어떻게 다른이라고 돼 있죠. 다른. 그러면 결과상으로 봤을 때 이 영향이 어떻습니까? 대규모 도시일 때와 아시아 도시일 때는 어떻다? 그 영향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향이기 때문에 대규모 도시 아시아 도시라는 것은 뭐다? 뭔가 어떤 방향성이 굉장히 대립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제하에서 제시문 라를 갖다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 보게 되면 제시문 라 연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2, 표 2, 표 3을 각각을 평가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평가는 뭡니까? 핵심 논제 자규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열식으로 첫째, 둘째, 셋째 해야 되는데, 표 1, 2, 3을 각각을 평가하기 때문에 뭐야? 첫째, 표 1은 어떤 평가이다. 둘째, 표 2는 어떤 평가이다. 셋째, 표 3은 어떤 평가이다. 이렇게 각각 따로따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평가도 아까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평가는 3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부정적 평가, 긍정적 평가, 부정적 플러스 긍정적, 즉 양면적 평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걸 여기 있는 헤드라인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라의 연구 결과는 모르지만 제시문에 좀 더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연구 결과가 이거와 같다 있습니다. 표 1, 2, 3. 그럼 뭐야? 표 1, 2, 3은 제시문 라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있는 팩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표 1, 2, 3을 어떻게 나름대로 분석하는지 가능하겠죠.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은 이메일 사용량을 말하고 있고, 표 2는 독서량을 말하고 있고, 표 3은 협업 미디어의 사용량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협업 미디어는 라에서 설명한 협업 소셜 미디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라를 읽어보지 않더라도 협업 소셜 미디어 어떤 건지 많이 아시겠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포털 사이트에 뭐 지식인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라든지, 아니면 뭐 카페, 인터넷 카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미디어적 요소. 그러니까 한 명이 아니라 협업이라는 거는 누군가와 서로 둘 이상이 나름대로 합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다? 서로 어떤 미디어 장치, 매개,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 그대로 협업이기 때문에 이메일 사용량이나 독서량이나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뭐다?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메일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낮다 높다가 거의 유사합니다. 즉 이메일 사용량이 많았을 때는 공동체 의식의 영향이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메일 사용량이 적은 경우를 봤더니 공동체 의식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월등히 높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메일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데, 공동체 의식에 큰 의미가 없는데, 이메일 사용량이 적었을 때는 공동체 의식이 현저히 낮아진다,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걸 역으로 본다면 그만큼 이메일이라는 이 소통의 채널이 공동체 의식에 영향을 갖다 끼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표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독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를 많이 했을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에 낮거나 높거나 큰 영향이 없어요. 거의 비슷하죠. 반면에 독서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공동체 의식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저히 낮아집니다. 거의 한 2배 수치가 넘어가죠.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메일 사용량보다는 독서량이 훨씬 더 공동체 의식에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도 좀 여러분 따질 수가 있겠죠. 세 번째, 협업 미디어 사용량을 갖다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미디어 사용량이 많았을 경우에는 크게 공동체 의식에 영향이 없습니다. 같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협업 미디어 사용량이 적었을 경우에는 현저히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시물 나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 연구 결과를 연결을 해가지고 무슨 관점에서? 나와 다의 관점에서, 즉 이 연구 결과와 나와 비슷한 점이 많으면 긍정적 평가, 다른 점이 많으면 부정적 평가. 다의 관점도 마찬가지로 이 표 1, 2, 3 연구 결과와 같은 점이 많으면 긍정적 평가, 다른 점이 많으면 부정적 평가. 둘 다 서로 같거나 다르면 양면적 평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굉장히 출제자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힌트가 있냐면, 앞에 문제 1번에서도 가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문제 2-2번, 2-1번 여기서도 가가 나오질 않아요. 즉 무슨 말이냐, 제시문 가는 문제 1번에 세개 홀수 비교에서만 나름대로 역할을 할 뿐이지 그 뒤로는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어떻게 유추가 가능하냐, 제시문 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 1번, 즉 연세대 2020년도 모의 논술의 주제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까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그만큼 전체 이 주제, 그리고 이 제시문 라의 나름대로 이러한 제시문의 내용이나 이런 실험 연구 결과와 굉장히 동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까지 유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가가 이렇게 좀 소외된다 라고 하는 거는 전체적인 문제를 다 풀고 나서 보게 되면 출제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힌트로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항상 논술시험이라는 거는 먼저 제시문을 읽기 전에 충분히 문제에서 논제를 파악하고 그 논제를 봄으로써 우리가 힌트와 함정과 연관 짓게 되면 제시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읽는 게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효율적인 시간을 굉장히 줄이면서 그 다음에 제시문을 독해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참고로 기존의 연세대 문제에서는 논제별로 소문항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논제별로 분량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량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왜? 1번 자체가 전체 1200자이기 때문에 1-1과 1-2는 누가 분량 배분을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분량 배분을 해야 됩니다. 논제별 구분은 할 필요 없겠죠. 논제별 구분은 출제자가 이미 1-1과 1-2 소문하고 해줬기 때문에 구분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대신 분량 배분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소문항으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분량 배분은 항상 핵심 논제, 즉 두 번째 소문항보다 첫 번째 소문항보다 분량이 많아야 되고, 그 기준은 전체 답안 분량의 절반 이상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세개 홀수 비교도 내용이 만만치 않게 답안에 써야 되기 때문에 4:6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다음 2번도 한번 보시죠. 2번 같은 경우는 이게 핵심 논제, 최종적인 자기주장, 가장 중요한 논제이기 때문에 분량을 50% 이상, 절반 이상에서 7 정도로 잡았고요.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서울시 대책이 어떻게 다른 영향, 대규모 도시일 때 아시아 도시, 이거는 3 정도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시문 가나다를 한번 볼 텐데요.